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전문가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전쟁 발발 이전부터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들 가운데 제블린과 NLAW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 기갑 부대들을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세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러시아의 발목을 잡을 주요 무기 체계로 꼽혔으나 실전 투입에서 보여준 성능이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러시아는 전차 포탑 위에 철로 된 케이지를 올려놓고 막을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실전에서 러시아군이 설치한 장애물이 제블린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최대 2km 이내의 목표를 조준하고 발사하며 목표까지 스스로 날아가서 명중하는 발사 후 망갑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사수가 바로 자리를 뜰 수 있어 적의 공격에 노출될 확률이 낮고 이에 레이더 감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2, 3세대 구형 러시아 전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당 1억 원짜리 제블린 미사일 한 방에 대당 2, 30억 안팎 낀 러시아 전차와 또 숙련된 전차병 4명까지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이니 기갑 전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에게 있어 대전차 미사일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적 질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의 제블린 활용은 한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전장 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한데요. 우리 육군의 주된 전력은 다름 아닌 전차이고 북한의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스텔을 통해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400대의 전차 장갑차, 6,000문의 야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갑 부대를 운용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엄청난 기갑 부대를 운용하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냉전기의 유럽처럼 대규모 화력전과 기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총력전을 치를 상대도 별로 없어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보병 장구류나 장병의 복지, 임금에 투자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장의 특성 때문에 전차와 포병 등의 화력 자산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죠. 물론 핵미사일과 항공기가 존재하는 시대에 뭔 전차냐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역시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는 적의 야전군 격파보다는 적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나아가 적의 정치적, 경제적 심장부를 장악하여 심리적 마비를 시켰을 때 달성됩니다. 푸틴이 당할 걸 알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원정과 수도 키이우에 전차 부대를 끝없이 보내는 이유가 여기 있죠. 화력과 기동력 그리고 방어력 등의 공방 시스템이 하나의 무기체계 속에서 완성된 전차를 대체할 무기체계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차는 작전 지역에서 그 어떤 무기보다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지역 통제권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최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유럽 전체 전력과 맞먹는다는 미친 화력부대 제7기동군단을 운용 중인데 이는 대한민국 육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동군단 이하의 전차와 기계와 보병이자 그리고 자주포로 구성된 강력한 기계와 보병 사단만을 두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강의 군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7기동군단의 전력에 대해 군단급에선 거의 전세계 최강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북한 전차의 수가 우리보다 많지만 절반 이상이 도태장비로 분류되는 만큼 최신 전차로 무장한 7기동군단은 상대가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모든 국군부대는 전쟁 발발 시 본인의 지역을 철저히 지키고 후방에서 병력을 충원해서 천천히 반격하며 밀고 올라가는 것이 목표이지만 육군 7기동군단은 전쟁이 나면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평양으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훈련도 방어 훈련은 거의 하지 않으며 내부 경내 구호마저 북진이죠. 실제 7군단은 유사시 북진을 담당하는 부대인 만큼 온갖 전력이 모여있는데 대규모 전차 부대는 물론 이를 기동하기 위한 공병여단이 따로 존재하는 데다 적 후방의 침투에 전차 부대를 이끌어줄 강스테대도 2개나 갖고 있으며 여기에 아파치 헬기로 무장한 항공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 김정은이 자다가도 생각나 오줌 지를 정도이죠. 저 새끼 어떻게 알았지? 김정은이 한국의 기갑 부대를 얼마나 경계하는지는 북한이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 불새3를 소개하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조선중앙텔레비전은 고조 우리 대전차 미사일은 사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길고 저격 보총수가 쏜 것처럼 정확하고 경량화가 실현되어 혼자서도 너끈히 짊어매고 어디에서든지 기습이 가능케 하니 간악한 남조선 반동무리에게 단단히 본때를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늘어놓은 재원이 그저 가관인데요. 중국에게 거짓말하는 법만 배운 것 같습니다. 불새3는 러시아의 대전차 미사일을 역설계에 만든 것으로 북한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거리는 연장탄 탑재 시 5.5km이고 관통력은 1000mm라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의 제블린 그리고 한국의 형궁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공산당 종특인지 뭐만 하면 주변국 무기체계 성능보다는 무조건 좋게 발표하는
특성이 있으니 가짜라고 봐도 무방하죠. 불새3는 AT4 계열 미사일인데 이러한 사거리 연장탄은 보통 관통력이 500mm 내외 수준으로 억제될 수밖에 없어 K1, K2, A1 에이브람스 등 현대 전차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마 계열 전차나 고속정에도 장착하는 북한의 주력 대전차 화기로서 사거리가 증가하였고 유도 방식 변경을 통해 명중률도 높아졌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겠죠. 여전히 장갑차 계열에게는 치명적이어서 기계와 보병에게 상당한 위협이고 전차 또한 타격당할 경우 충격 때문에 장비가 손상되어 정비소로 바로 직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K2 전차에는 최신형 3.5세대 전차답게 능동방호 시스템 AP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차가 미사일에 맞기 전에 공격을 미리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교란해 목표를 빗나가게 하는 기술이죠. 능동방호 시스템은 소프트킬과 하드킬로 나뉩니다.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방호 시스템이 이미 탑재되어 있고 앞으로 생산될 K2 흑표 전차에는 KASP 한국형 능동방호 시스템의 하드킬 방식 능동 파괴 체계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한반도만큼이나 첨단 전차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동유럽에서도 하루빨리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3.5세대급 전차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2 전차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트로피 APS가 탑재되었습니다. FG밴드 화기관제 레이더와 차량에 장착된 4개의 판형 안테나가 정면뿐만 아니라 360도 전방을 감시하죠. 차량을 향해 무기가 발사되었을 때 내부 컴퓨터가 다가오는 무기에서 오는 신호를 분석하여 종류를 판별하고 요격탄을 발사할 시간과 각도를 계산하여 차량의 양쪽에 설치된 요격탄 발사기에 전달합니다. 요격탄은 적절한 위치에서 폭발하여 내부의 수많은 금속 파편으로 위협체를 요격하는데 요격 범위는 매우 좁기 때문에 차량을 보호하는 보병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거의 모든 종류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을 방어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차량이 정지 중일 때와 이동 중일 때 모두 요격이 가능하죠. 노르웨이는 K2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가운데 하나를 최종 선정해 200대를 드릴 계획으로 최종 도입은 올해 안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전차인 레오파르트 2A7의 대당 단가가 K2의 2배 이상인데요. 애초에 노르웨이군이 사용하던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업그레이드하려다 비용 문제로 차라리 새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노르웨이 운용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K2 흑표가 현재로선 가성비나 계약 조건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로템 측이 적극적으로 노르웨이에서 K2 판매 수주에 나선 배경에는 폴란드까지 활로를 뚫겠다는 기대가 있는데요. 폴란드군은 당장 러시아의 기갑 전력에 맞설 새로운 전차가 없으며 구형 T-72 계열 전차들과 일부 레오파르트2 전차를 퇴역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폴란드를 뚫으면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아머드 워페어 고증자문은 마침 체코와 슬로바키아 또한 구식 T-72 전차가 노후화되어 차세대 전차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들 국가들 또한 폴란드의 K2 도입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마침 세 나라가 중부 유럽의 서슬라브권 국가들이고 나토와 비셰그라드 그룹에 속한 군사동맹이자 산업동맹 국가들이며 이들 중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한 국가가 폴란드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흑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 초기에 수많은 손실을 입어 부대가 붕괴되다시피 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위기에 굴하지 않고 끝없이 전진해 현재 세계 최강의 기계와 전력이 탄생한 것이죠.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일본은 기회를 위기로, 중국은 위기를 세계로. 한편 K2에 대한 유럽 중동 지역의 관심이 커지자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보다 더욱 뛰어난 도하 시스템을 적용한 전차를 개발했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성능 시험에 참가한 시진핑은 큰 자신감을 드러내며 중국산 전차가 한국 K2의 성능을 크게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라! 가자! 에이 씨발 이게 뭐야. 아 이거 왜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만 알아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